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노후 얘기를 해야 되죠. 노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라이트하우스 말 들으면 다 사지 말래요. 주식도 사지 말고, 코인도 사지 말고, 부동산도 사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그냥 돈만 벌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자산시장의 리스크, 그 위험성에 대해서 늘 경고를 하는 거고, 문제는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도를 해서 만든 거였죠. 그 중에 일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부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부는 더 빨리 은퇴하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물론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노후 대비에 대한 재테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노후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빈곤율이 43.4%.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까지 도입을 했는데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43.4%로 전체 1위다. 문제는 2023년인 지금은 더 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데.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집 한번 사기 힘드니까. 자, 중위소득 구매 가능 서울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자, 정부에서 억지로 금리 내렸죠? 그 다음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6%에서 3%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단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지수 역시 200에 가까워서 집 사면은 원리금의 50%가량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집값에 엄청난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로 집을 사요? 월급의 절반씩 써가면서. 좀 집에 돈이 있는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집에 돈이 없고 자력으로 마련해야 되는 사람, 연봉 높은 사람 같은 경우도 빨라야지 그래도 30대 한 중반은 돼야지 내 집 마련이 가능하죠. 자, 20대 후반 사회 초년이에요. 그때 공부하고 돈, 그때 막 취업하고 돈 모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모아둬야 되잖아요. 대학 나왔다는 가정하에 군대 다녀오고 그랬을 때 한 30대 중반에 내 집 마련을 해요. 3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써가면서 원리금을 내고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30년 뒤에 겨우 내 집이 돼서 빚에서 해방돼서 다시 돈을 모을 수 있는 나이가 65입니다. 노후 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가장 큰 영향은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예요. 집에다가 돈을 다 부으니까. 그리고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높지 않다고 하죠. 집값 대비로는 임대료가 높지 않은데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임대료도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나와. 애 낳겠어요? 지금 합계 출산율 0.78명, 서울은 0.59명. 애 낳을 용기를 어떻게 내요? 저녁 없는 삶, 주 69시간 한다는데, 일자리, 최저임금도 비싸다고 지금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집값은 어때요? 집값은 더 올라야 된다고 하고 있고, 건설사 살려준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가 역대 없었죠. 우리나라가 선구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소멸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애를 못 키운다. 아무리 출산율 대책 써봐라. 될 리가 있나. 집값 잡고 내수시장 어느 정도 돌아가게 만들어서, 내수시장 어느 정도 돌아가죠. 집값이 잡히면 10억일 때 임대료를 300을 받으면요, 그 상가 가격이 5억이면 임대료 150만 받아도 돼요. 그만큼 더 소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건설사에 들어가는 돈, 소비가 돌아요. 소비가 돌면 어떻게 돼요? 계수가 살아나죠. 더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으면 더 많은 연봉을 줄 수가 있고, 더 조금 일하더라도 한 명 더 고용해서 할 수 있죠. 회사의 여력이 살아나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건설사들만 보이니까. 법인세 깎아주는 것보다 소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중심엔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시장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가계 부채로 쌓아놨기 때문에, 가계 부채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 경제전망 밝아도 2056년에 소진된다. 저번에 그 Q&A 때 국민연금 걱정하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건데, 보시면 어때요? 뭐 인구 시나리오 했을 때 저위가 1.0이면
중위 1.21명, 낙관이 2일명에서 1.4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2050년, 55년 아니면 56년. 고갈되면 어떡해요? 56년에 몇 살?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힘들 테고, 내기만 한 사람들은 더 힘들 테고. 문제는 우리나라 노후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국민연금이죠. 지금 노후 빈곤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딱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아주 뭐 엄청나게 재벌들이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하고 연금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에 개인연금까지 조금 더 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노인들이 계속 일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노인들이 계속 일하는 나라가 되니까 청년층 일자리에 안 나오고, 물론 더 비싸게 주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싼 맛에 쓰는 거죠. 최저임금 받지 못하죠.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 혹은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인 직장으로 많이 있는데 최저임금 받아요? 그런 거예요.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자, 부동산이 노인 빈곤의 족쇄일까 열쇠일까 했을 때 노인 인구 자산의 80.9%가 부동산이다. 즉 다 부동산에 때려 박아서 부동산만 남은 거예요. 저축은 13.8%에 불과하다. 당연히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대요. 문제는 4050은 실물 자산 중에 90%. 자산 아니에요. 실물 자산 중에 90%. 그런데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거주하던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나온 게 주택연금인데 그런 이야기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요, 물려줄 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큰 거다. 자, 주택연금 안 한다고 해봅시다. 100세 시대예요. 주택연금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 힘들게 살지만 내가 자식에게 집을 넘겨주겠어. 그 자식이 집 받으면 70세예요. 100세 시대인데. 예전이야. 수명이 한 70대 중반 뭐 이 정도 하니까 자식들이 이제 사회생활 한창 할 나이인, 그럼 보통 한 40대 중반 뭐 이 정도에 물려받는다면은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위층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을 붙잡고 있고. 왜냐면은 특히 지금 은퇴하는 많은 세대들은 부동산 세대였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불패한다. 이 말이 굉장히 심하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핵심 지역들. 자, 일본 같은 나라는 중심부에서 오히려 부동산을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나 외곽 쪽으로 밀려나는 거고, 출퇴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나라의 동력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산 비중 줄여서, 부동산 같은 거 좀 줄여서 이제 난 출퇴근할 필요 없으니까 외곽 쪽으로 빠져서, 그래서 영화 보시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사는데 저기 막 서부 막 사막지대 자기 자차 타고 쭉 달려가지고 거기에 개인주택 없고, 이거 딱 보시면 은퇴한 노인분들 딱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라니까 꼭 붙들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은 좋지 않아요. 결국에는 진짜로 그냥 내 부를 물려줘서 내 자식만 잘 살게 만들고 싶다. 나라가 힘들든 말든. 이런 생각이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겠지만, 결국에는 내 자식이 이 개고생을 안 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다 같이 그런 걸 해야 돼요. 자꾸 그 부동산, 특히 의식주에 거품 끼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되는데, 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외국 식료품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하고 주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욕심만 안 부리면. 그리고 의류에 거품이 꼈냐? 근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거품을 껴놓냐? 그래서 다 저런 데다가 투자해놓고 노후 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후 대비하라는 거 뭐예요? 주식 사서. 지금도 맨날 그 채널들 보면 주식 사서 노후 대비하세요. 코인 사서 노후 대비하세요. 파이어족 되세요. 부동산 사서 하세요. 결국에는 거품 딱, 코로나 거품 빠지고 금리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쭉 빠져있죠. 코인 쭉 빠졌다가 요즘에 뭐 은행 터져가지고 뭐 다시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장난질 치는 거고,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6만 넘어가던 게 거의 3분의 1 토막 났는데.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호주부는 다 위험자산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 맨날 또 라이트하우스는 어떠냐, 뭐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시장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전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상황이 어때요? 노후 대비 안 되니까, 노후 빈곤 심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정녕 이런 나라로 만들 거예요? 초고령 사회 일본이 노인 범죄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왜? 가난 때문에 법을 어겼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훔쳤어요 라고 말했다. 가는 이유는 내가 감옥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노인연금이 나오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감옥에 좀 들어가서 힘들게 먹고 산 다음에 조금 노인연금 약간의 저축된 걸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살다가 안 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훔쳤어요. 근데 절도도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징역 살았죠. 조금 또 먹고 살다가 힘들어서 공원으로 가서 칼을 꺼낸 다음에 칼을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기를 기다렸다. 노인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왜 초고령 사회가 힘들어요? 젊은 층이 부양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내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2050년대 가면은 일본을 능가하는 초고령국이 된다. 왜? 일본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하려면 일단 탄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거는 뭐 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근데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투자하지 말래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공부하라 그랬죠. 그런데 잘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자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맨날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 특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사라는 건데. 올라요, 내려요. 맨날 이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투자는 내리기 전에 팔고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맞죠. 근데 올라요, 내려요. 계속 이것만 질문하고 있어요. 올라요, 내려요 질문할 거면은 그걸로 내가 돈 벌어먹고 있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돈 벌어먹고 있겠지. 누가 마음대로 남한테 공유하겠어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워렌 버핏이 투자 3원칙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세 번째 원칙 생겼죠? 절대 대출 받지 마라. 근데 뭐 절대 받지 말라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돈을 잃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50, 100 원칙 아세요? 자, 10억이 50% 까였다. 그러면 5억이 되죠. 얘를 다시 1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상승해야 되냐? 100%가 상승해야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보다 올려서 원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손실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어렴풋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재테크 채널인데 맨날 투자하지 말란 소리만 한다. 아니죠.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랬고 코인 사지 말라고 그랬고 이런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투자는 간단합니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둬야 돼요. 왜? 부동산 투자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 돈은 잘 벌죠. 돈은 잘 번 때는 잘 버는데 이럴 때 한순간에 날아가죠. 그래서 예전에 하우스푸어들 왜 나왔어요? 10번 승리하고 한 번 패배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들어가야 되죠. 가치 투자 뭐예요? 기업의 가치에 맞게 투자하는 거.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이번에 또 조선일보 그 봉 커피숍 거기 또 올렸더만 폭락론자들은 당위성만 주장한다. 당위성이 가치 투자예요. 주식시장에도 그 얘기 해보지? 주식시장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다. 가치가 기본 가치가 딱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거품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위성이죠. 당위성은 뭐예요? 가치 투자예요. 근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면 깐대니까.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해야 되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부동산 같은 경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품이 낀 시기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올인하게 됩니다.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올인이죠.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뜨면 엄청나게 뜰 수 있겠지만 무너지면 한 방에 무너지니까. 그게 다 2008년에 부동산 주식은 잘 모르겠고 2002년에 주식 무너졌는데 주식하면 망하니까 2000년에 무너졌으니까 주식하면 망하니까 부동산만 사라. 부동산은 언젠간 다시 오르게 돼 있다. 언젠간 다시 오르겠죠. 언젠간 다시 오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 왜 그렇게 많이 무너졌을까? 2012년에 왜 그렇게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는 대비해야 되죠. 무리한 대출은 절대 받지 마라. 영끌도 마찬가지고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상품으로 전세가가 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마구 올려줬죠. 무리한 대출이었어요. 지금 그 전세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역전세 나니까 돌려줄 돈 없어서 사업자 대출 받고 죽어나고 있죠. 무리한 대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장기적 우상향 하는 것이라도 버틸 수가 없다. 팔아야만 한다. 또 포모 증후군에 빠지지 마. 항상 심리가 막 부글부글 끓을 때는 이미 어깨를 넘어섰을 때예요. 그때 거품이 마지막으로 치고 쌓이는데 항상 그럴 때 물리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뭐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마. 왜? 가치에 비해 거품이 꼈고
분산 투자가 안 되고 올인되는 거고 무리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남들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심리에 넘어가서 사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코인 비투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리한 대출 받아서 코인 한방.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남는 돈 100만 원을 넣었더니 얘가 200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모아둔 돈 다 때려박아서 한 1000만 원 넣었더니 얘가 2000만 원이 됐어요. 아, 이게 대박이구나. 9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1억 때려 넣었는데 얘가 반토막이 났어. 그 다음에 주식 단타. 뭐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딱 봤을 때 단타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에 하지 말고 가치를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 가치를 보는 거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을 따로 공부하라고 그랬고 그런 걸 저희가 찍어드리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잘못된 투자 방법이니까. 잘못된 재테크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이 노후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아먹은 노후 자금이 다 어디로 몰려요?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건설사와 은행에.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 대비 안 되니까 무조건 재테크를 해요. 재테크를 안전하게 하면 노후 대비가 왜 안 돼요? 그런데도 맨날 유튜버들이 이러고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건물주 돼야 된다. 부자들이 줍줍한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수익률 20% 낼 걸 찾으래요, 매년. 1억에서 30억 만들려면은 수익률 매년 20% 내야 되겠죠. 그런 게 어딨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사람을 따라야 하세요. 윤곽 누군지 알겠죠? 속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건요, 진짜 많은 지식과 노력을 중심으로 쌓아가는 거고, 안전하게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가서 스노우볼을 만드는 거죠. 복리 늘어나듯이. 그것을 빠르게 당신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요, 그 말 듣다가는 한 번만 전망이 어긋나면 무너집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100%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안전하게 가는 거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다. 노후 대비도 안전하게 자산을 굴려가는 거지, 나 파이어족 되고 싶어서 몇 년 만에 몇 배를 튀고 싶어요. 몇몇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99명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 경제의 기본 논리만 잘 생각하셔라. 어떻게 해야 내가 평생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